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18호 태풍이 물러가고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주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6일 오전까지로 48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북극의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인이나 황 같은 유기물질이 인근 바다와 육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북극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연구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 노벨상 시즌이 시작되면서 생명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화학상의 주인공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지 과학본색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지나갔지만 이번 주말 날씨가 쌀쌀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상층의 찬 공기가 예년보다 일찍 밀려오면서 다음 주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 5도 낮겠고 모레 아침에는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다만 이런 찬 공기가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 머물면서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을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북은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동해안 곳곳에서 가옥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주민 수천 명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서는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북 울진읍에서 야산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 안방과 부엌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태풍을 피해 집에 있던 67살 강모 씨 부부가 흙에 깔려 숨졌습니다. 큰 산사태가 난 그걸 우리 그냥 물만 흐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큰 동생인데 그 동생이 가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강풍과 폭우가 몰아닥친 포항 기북면에서는 주택이 무너지면서 부부가 매몰돼 부인은 구조됐지만 남편 72살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사 짓고 기농에 가셔가지고 큰 농사 말고 조그마한 농사 짓고 그러셨어요.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소식 듣고 굉장히 뭐 광큼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는 뭐 몰랐죠 뭐. 영덕군 축산면에서도 집이 무너지면서 59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경북 성주군 대감면에서는 76살 김모 씨가 농수로 물빼기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 흥해읍에서도 47살 이모 씨가 급류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경북을 직접 관통하면서 울진이 555.6mm의 강우량을 보이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열차 운행 중단과 주택 침수, 다리 유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봉화군 영동선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던 해량열차 제4206호의 기관차와 객차 등 2량이 산사태 때문에 탈선해 영동선 운행이 전면 중단된 채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덕군 병곡면 송천다리가 중간쯤이 부러지면서 엿가락처럼 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애다리 상판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새로 지은 다리와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진 영덕군에서는 강구시장과 오포리 300여 가구가 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구시장 일대는 지난해 10월에도 태풍으로 인해 1,100여 채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이재민 500여 명이 발생했었습니다. 3시간 동안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 주민들이 전부 바깥에 나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콩레이 때와 똑같은 그 상황이 될까 싶어. 인명피해와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외에도 아직 제대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작물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확을 앞둔 곡식과 과일, 채소 등이 강풍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일가족 등 4명이 매몰된 부산 사하구 산사태는 8년 전 우면산 사고와 닮은 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앞 도로에 거대한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건물 안도 흙탕물로 아수라장입니다. 산사태가 이렇게 큰 길까지 덮치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그새 18명이 숨졌습니다. 산 정상의 공군부대 근처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부산 사하구 산사태도 비슷합니다. 정상에 산을 깎아 만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비탈에서 다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없었고 배수로 넘칠 때 또 하나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었대. 그게 또 텃밭을 만드니까 물이 쭉 들어가 버리죠. 특히 이곳은 25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었고 평소에도 토사 유출이 잦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안전관리도 없었고 이번에도 위험 안내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건 토사가 검은색이라는 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쓴 감천 화력발전소에 석탄재로 추정됩니다. 석탄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을 먹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발생하고 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밀고 나갑니다. 힘으로. 사고 원인은 물론 환경오염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 삼척에는 시간당 13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물길이 막힌 하천이 넘치면서 한 마을은 사실상 초토화가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택들이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지붕만 겨우 보일 뿐 집안은 밀려든 토사에 막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떠내려온 나무들도 산더미처럼 쌓였고 주변으로는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물길이 막힌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뭐가 물이가 뻥뻥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금방금방 집으로 들어온다. 양쪽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마을 안길입니다. 하지만 하천이 넘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식료품을 팔던 가게 안은 남아있는 흙탕물에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루시아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 이 80년 살아서 이런 배 처음 봤다. 한목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목에 무너져버렸다. 인근 마을은 불어난 하천물에 아스팔트 도로가 온통 뜯겨나갔습니다. 차들은 토사와 함께 떠밀려와 처박혔고 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길을 막는 바람에 여기가 댐 역할을 하면서 물이 범람하게 되고 가정집 하나는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집안은 각종 가재도구가 뒤엉켜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밀려든 토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뻘이 여기 문에 꽉 잡고 붙다시피 붙어버리니까 문이 안 열리죠. 마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 백령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주인은 돼지 2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 돼지 7마리가 폐사해 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 초동 방역팀을 보내 농가 주변을 통제하고 시료를 뽑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는 모두 13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파주와 김포 돼지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보름여 만으로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돼지농장과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살 처분과 매몰 대상은 80개 농장에서 돼지 12만 6천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 미탁으로 인해 소독 조치 효과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보유한 소독 차량, 방역 방제기 등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 김포 강화 해안가에서는 방제 헬기와 군 제독 차량을 활용해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에 내려져 있는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도축장과 분뇨 처리 시설, 사료 공장을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이틀 동안 4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데다 태풍으로 인한 영향도 있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파주와 김포시의 사육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와 김포시에서 이틀간 4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와 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비육돈에 대해서는 수매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매 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과 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생 농가 반경 3km 내에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살처분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와 인천, 강원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군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돼지 43,600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해준 양돈 농가와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이른 시일 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또 돼지 사육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태풍과 돼지열병 때문에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관광객에게 강화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달 27일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전체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직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입니다. 남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비무장지대 안으로 군부대 순찰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동물로 인한 손상도 없었습니다. 투입된 방역팀이 사체에서 혈액을 뽑아 정밀 진단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상온 양성이란 뜻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그 죽은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나왔다. 정부는 북한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비무장지대까지 내려오다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철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우리 철책 남쪽에서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감염 매개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부터 남하 가능성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파천수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라든가 날짐승이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지난 뒤 멧돼지 사체 등이 떠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접경 지역 방역과 조사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곧 노벨상 시즌이 찾아오죠. 네. 노벨 과학상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생리의학상과 그리고 물리학상, 화학상까지 올해의 주인공이 곧 밝혀지게 되는데요. 매년 노벨상 시즌이 되면 올해는 누가 받게 될까라는 수상자 예측부터 한국에서 수상자가 언제쯤 나올까와 같은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국적이나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고 네. 노벨상의 최근 추세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역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의 특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노벨상은 1901년 시작됐고요. 지난해까지 118년 동안 모두 60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물리학상 210명, 화학상 181명, 생리의학상은 216명입니다. 먼저 나라별로 수상자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 1위는 미국이고요. 2위 영국, 3위 독일, 그리고 4위 프랑스, 5위 일본 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상 흐름을 보더라도 이 국가 순위는 어느 정도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를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배출자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과학 분야의 어떤 강국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서 좀 수상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97%는 남성인데요. 여성은 전체 20명으로 3%에 불과합니다. 이 대목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과학자로 알려진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심지어 마리 퀴리는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1911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을 2차례 수상한 과학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리 퀴리처럼 노벨상을 2차례 받은 사람은 모두 4명에 불과합니다. 한 번 타기도 어려운 그 노벨상을 2번이나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노벨상 수상자가 이 과학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물론 작기는 하지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분야에서 2명이나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여성 과학자의 수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여성 수상자는 11명이었지만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9명의 여성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등장했습니다. 100년 동안 11명에 불과하던 수상자가 약 20년 정도 사이 9명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여성 수상자의 45%를 이 기간에 배출하게 된 건데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 과학자의 수상 소식은 더 자주 들려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떤 여성 수상자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까지 노벨상의 흐름을 분석해봤을 때 어떤 주요한 특징 같은 게 있다고요? 네, 바로 공동 수상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 수상 내용을 좀 보면 3명이 공동으로 수상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90%가 공동 수상이었고요. 이 가운데 3인 이상 공동 수상의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참고로 노벨상은 원칙적으로 한 분야에서 최대 3인까지의 공동 수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수상자의 고령화인데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기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57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 수상자들은 평균적으로 30대의 수상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40대에는 연구를 완성하고 50대에 비로소 이 연구 결과가 주목받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논문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17.1년이 걸렸고요. 핵심 논문이 나오고 난 이후 수상하기까지 평균 14.1년이 소요되면서 노벨상 수상까지 모두 31.2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최근 우리 과학계에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연구, 그리고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벨상
노벨상 수상까지 평균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단기적인 성과에만 좀 집착하는 우리나라 연구 풍토가 개선돼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올해 과학 분야 노벨상은 또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매년 이 수상자에 대한 예측이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네. 노벨상 수상은 이전에 이런 사전 징후가 있다라는 점이 파악이 됐습니다. 예.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매우 높은 피인용률을 보인다는 점, 즉 다른 논문에 자주 인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벨상 수상 이전에 이미 과학계 권위 있는 상, 예를 들면 울프상이나 레스커상 등을 수상했던 이력을 지녔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특히나 울프상의 경우에는 특히 이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울프상을 받은 이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많아서 대개 이 울프상 수상자가 노벨상의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곤 합니다. 레스커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사를 해보면 레스커상 수상자가 평균적으로 5년 이후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수상자들이 이 노벨상을 받기 이전에 이미 노벨 심포지엄에 초청된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벨 심포지엄은 노벨재단의 주최로 열리는 행사인데 이를 통해서 노벨위원회가 주목하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는 매년 노벨 수상자를 예측해서 그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적중률도 한 20%로 꽤 높은 편입니다. 네. 이미 올해도 명단이 발표됐고요. 아쉽게도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참고로 한국인으로는 2014년 유룡 카이스트 교수가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클래리베이트의 올해 예측 내용을 보면 빛으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3명이 올해 좀 노벨상 수상 예측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2차원 나노물질 분야 연구자와 DNA 서열 분석법을 개발한 생화학자도 노벨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뭐 이번에 클래리베이트의 어떤 예측이 얼마나 적중하느냐도 노벨상을 바라보는 어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이언스 투데이를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뉴스를 전하는 동안 이제 한국인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두 분이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선도적인 연구,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연구 현장에 실제로 풍토로 자리 잡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겠죠. 보통 한 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연이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곤 하는데 저도 첫 묻고를 틀 과학자가 국내에서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길 좀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였지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한국과학기자협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이용해 AI 분야 신기술을 산업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공학이나 수학 등 학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융합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내년 봄학기부터 문을 여는 AI 대학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윤리의식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극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인이나 황 같은 유기물질이 인근 바다와 육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북극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연구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민감한 북극의 환경 변화. 특히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화학성분 가운데 이산화탄소나 황 같은 유기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초미세먼지 유기물질에 대한 성분 연구는 채 20%도 안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북극대기에 든 초미세먼지 유기물질이 인근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초고분해능 장비를 통해서 높은 질량 정확도와 해상도를 가지고서 이제 좀 더 많은 유기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플랑크톤에서 나온 유기물질과 육상식물이 만들어 북극해로 배출한 유기물질이 북극대기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기술이 심각한 국내 환경 문제인 초미세먼지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 흘러왔는지 공기 역궤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곳을 거쳐서 온 미세먼지의 특징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국제북극 대기과학연구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구환경 분야 저명 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과 대상 차량, 발령 시간, 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입니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부터,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8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재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지난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460여 건, 8,045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내용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을 1년 동안 전액 만기 연장하고 6조 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까지 운전대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동성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노인 운전자를 위한 자율주행차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캔버라에 사는 마리케어 씨가 자율주행차에 오릅니다. 자동 순환 기능이 있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크게 조작할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의존했던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 wouldn't have to be driven by the family. I could keep driving myself, so I wouldn't have to rely on other people.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와 얼굴을 감지해 피로나 부주의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Like being taken for a drive by a robot car. 캔버라 주정부는 이 같은 자율주행차가 노년층의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검토하는 시험주행에 한창입니다. 운전이 어려워진 노인들, 특히 도심 외곽에 사는 경우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When older drivers stop driving, we know they get unhealthy, so they can't connect socially as they did before. They can't go to the shops or to church. 이동성이 보장되면 활동량의 증가로 정신적 즐거움이 늘어나고 병원 방문도 쉬워져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안전입니다. Your commute is much safer. We have somewhere near 20 or 30 little Bengals a day now in the ACT, and that's normally because of driver distraction. 물론 자율주행차 자체에 도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차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로선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폐질환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미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알래스카주와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미국 48개 주에서 보고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발병 건수가 확진과 의심 환자를 포함해 모두 1,080건에 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15개 주에서 발생한 18건의 사망 사례도 포함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275건의 환자가 새로 보고됐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최근 2주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앤 슈차트 부국장은 유감스럽게도 폐질환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전자담배에 들어간 수많은 나쁜 성분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원인 규명 전까지는 모든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질환의 초기 증상은 폐렴 증세와도 유사한데 기침과 호흡곤란, 피로감,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철 SRT가 개통한 지 곧 만 3년이 됩니다. 특히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50여 킬로미터의 지하터널 구간은 화재나 지진 등에 대비해 대피시설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개통된 고속철 SRT는 반드시 50여 킬로미터가량 이어지는 유련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유련 터널은 지하 50m 아래에 있어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해 대피시설이 필수입니다. 대피시설은 모두 17곳. 개통 3년을 앞두고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15층을 오가는 셈이지만 운행한 시간보다 멈춘 시간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터널 안 습기가 심해 전기 전자장치가 자주 문제가 생겨 터널 곳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8개가 멈춰선 겁니다.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1분 안에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이 비상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돼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 장비 등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고 일부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는 아예 불통입니다. 선로 옆 대피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새어나와 곳곳에 물이 흥건했고 벽까지 습기가 올라와 곰팡이까지 잔뜩 피었습니다. 비상등과 대피등은 일부가 꺼져 있어 대피로 확보는 쉽지 않았고 연기를 막는 방염문은 녹이 잔뜩 쓸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안전시설 관리 행태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SR이 속해 있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하자 보수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자 건들에 대해서 보수가 조치가 되면 저희는 바로 인수인계를 받을 생각입니다. 철도공사하고 그 합동 점검하면서 추가로 또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물 제조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 내년 초부터는 자칫 무방비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 떠넘기게 결국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승객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이동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슈퍼 고속열차 SRT. 그 속도와 편안한 만큼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연기에 따른 나사와의 협력 차질 문제부터 최근에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 등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 궤도선 발사는 애초 내년 12월에서 기술적 문제로 2022년 7월로 연기하고 탐사 궤도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궤도선의 총 중량이 늘어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고 중량 증가에 따른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궤도 변경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궤도선에는 나사의 과학 장비가 실리면서 나사와의 협력 속에 진행되는데
이런 변경 대응을 나사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료 용량을 증가시키면 너무 늘어지니까 설계 변경은 못하겠다. 그래서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원궤도에 일부 타원 궤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와 협력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제가 이게 나사와 충분히 협의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협의됐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사가 9월 10일 과기부 발표 후에 나사 입장을 보내왔는데 새롭게 수정된 궤도에서는 나사 장비로 최소한의 과학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영문 내용을 좀 봤는데 영문 내용도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고 나사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던 시위 방식에 대해서 여론몰이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의사표시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실검 관련해서 뭐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재 불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되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면은 사안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것을 댓글 달든가 해서 그 실검 수치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편향적인 실검이 계속 이리 오르는 것이 제2의 드루킹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조작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정인도 실검 조작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는 그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은 저희 시스템으로서는 확인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되면은 이제 특정 세력이 실검을 장악하게 되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심각한 여론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선거 기간만이라도 좀 실검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선관위 및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관련된 부분에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랑도 논의를 하고. 그 매크로 방법은 그냥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고 그 실명 인증 받은 로그인된 유저들의 데이터 값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크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 맞는 특별한 능력을 키워 자연 속에서 살아남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날개는 생물이 진화한 과정과 생존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개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자연에 적응했는지 펭귄이 날개로 날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동물들의 생존 전략을 연구하는 생태학자인데요. 그래서 날개의 다양한 특징들을 파악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늘에 날 수 있는 새의 뼈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게를 줄여서 더욱 효율적으로 날기 위해서죠. 또 날개는 하늘을 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신체 보호, 위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딱정벌레는 날개를 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이용하고요. 귀뚜라미는 날개를 서로 비벼 마찰음을 내서 짝을 유혹하거나 다른 수컷을 쫓아냅니다. 날지 못하는 대신 다른 능력을 발달시킨 동물도 있는데요. 펭귄의 날개는 날 수 없는 대신 노예 역할을 해서 물속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생물학에만 그치지 않고 비행기, 헬리콥터 등 하늘을 나는 다양한 발명품의 원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면서
관련 진로를 꿈꾸는 독자에게 생생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기간을 축제처럼 즐기고 싶다면 무엇보다 기초과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20년대 기초과학의 토대를 갖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기초과학 투자가 이뤄질 정도로 간극이 큰데요. 다만 한국의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면서 그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기초과학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